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인 김정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35년을 살다가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이 미국 연금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엉터리더라고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한국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둥, 미국 가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는 둥 말이에요. 저 역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35년을 살아보니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특히 401k라는 퇴직연금을 받아보니까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모든 걸 제대로 알았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한국에 계신 젊은 분들도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1987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26살이었고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35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받을 때와 못 받을 때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저축한 돈은 고작 200만 원. 이걸로 결혼해서 집 장만하고 살 수 있을까 막막했죠. 그때 회사 선배가 하는 말이 미국 가서 몇 년만 벌면 집 한 채 값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더라고요. 물론 불법 체류지만 일자리는 많다면서요. 저도 젊은 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께는 연수 간다고 거짓말하고 관광비자로 미국 땅을 밟았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어는 하이 헬로우 정도만 할 줄 알았고 돈은 $2,000밖에 없었거든요. 한인타운에서 처음 며칠을 보내면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불법 체류자라 제대로 된 일자리는 구할 수가 없었고 주방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일주일에 $200. 한국 돈으로 16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였어요. 영어만 늘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몇 년 있다가 그린카드 받은 사람들 얘기도 들었거든요. 밤에는 교회에서 하는 영어 교실에 다녔어요. 한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무료였거든요. ABC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됐고 한인 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시급이 $3 50센트였는데 그때 최저임금이 $3 35센트였으니까 조금 더 받은 거죠.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1990년에 정말 운이 좋게도 이민법이 바뀌면서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에서 무역 일을 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물류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게 1991년이었는데 입사 첫날 인사팀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401k 가입 신청서가 있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설명해 주는데 영어가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대충 들어보니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저축하는 건데 회사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넣어준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돈이 너무 급했거든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하고 미국에서도 겨우겨우 생활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401k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 회사 동료인 멕시코계 미국인 카를로스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401k 안 하냐고. 회사에서 공짜로 돈 주는데 왜 안 받느냐고요. 그제서야 자세히 알아봤어요. 제가 월급의 6%를 401k에 넣으면 회사에서도 똑같이 6%를 넣어준다는 거였어요. 월급이 $2,000였으니까 제가 $120 넣으면 회사에서도 $120를 넣어주는 거죠. 즉시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240씩 적립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축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명세서를 받아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넣은 돈과 회사에서 넣어준 돈이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면서 수익이 난 거예요. 1992년 한 해 동안 $2,880를 넣었는데 수익률이 7.2%가 나면서 총 잔고가 $3,087가 됐어요. $207가 늘어난 거죠.
그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매년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점점 놀라게 됐습니다. 1993년에는 수익률이 10.1%가 나왔어요. 1994년에는 1.3%로 좀 아쉬웠지만 1995년에는 37.6%라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 무렵 한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한국국민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은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됐는데 월급의 3%씩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3% 매칭이 없다고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 401k 시스템이 정말 좋은 제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1995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도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는데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는 미국에서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아내 월급이 $3,500 정도 됐는데 아내 회사에서도 401k를 제공했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둘 다 최대한 많이 넣기로 했어요. 그때 401k 연간 한도가 $9,500였는데 저희 부부가 각각 풀로 넣었으니까 $19,000씩 적립한 거죠. 회사 매칭까지 받으면 연간 $38,000가 적립됐어요.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때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1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정말 큰 돈이었죠. 1997년에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지었어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이 줄었지만 401k 적립은 계속했어요. 그런데 1997년에 한국에서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참담했어요. 대기업도 망하고 실업률이 치솟고 국민연금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국 온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미국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401k는 개인 계좌라서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돈은 내 돈이니까요. 2000년에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사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지출이 늘어났지만 401k 적립은 계속했어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401k 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회사 재무팀에서 하는 교육을 들어보니 장기적으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30년, 40년 장기로 보면 연평균 8%에서 1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연평균 12%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2008년에 또 금융위기가 왔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넣었어요. 주식이 쌀 때 더 많이 사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5년을 채우고 2026년에 은퇴했어요. 은퇴할 때 401k 잔고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총 잔고가 $120만 였어요. 한국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35년 동안 제가 넣은 돈이 총 $42만, 회사에서 매칭해준 돈이 $42만, 그리고 투자 수익이 $36만 였어요.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9.3%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률과 비슷하게 나온 거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401k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래도 매월 $4,000씩 받을 수 있어요. 4% 출금 원칙이라고 하는데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소셜 시큐리티도 받아요. 35년 동안 꼬박꼬박 사회보장세를 냈으니까 월 $2,400를 받아요. 즉 매월 $6,400를 받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84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국민연금을 35년 꼬박 낸 친구가 받는 금액이 월 120만 원 정도예요.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이라고 했어요. 제가 받는 840만 원과 비교하면 정말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율 차이 때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계산해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 자체였어요. 한국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공식에 따라 연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냈든 상관없이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으로만 계산하는 거죠. 반면 401k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내가 넣은 돈과 투자 수익이 그대로 내 몫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넣고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리면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거죠. 또 다른 차이는 투자 방식이에요.
한국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데 안전한 투자를 선호해서 수익률이 낮아요. 연 평균 4%에서 5% 정도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401K는 개인이 직접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주식펀드 80%, 채권펀드 20%로 배분했는데 장기적으로 9%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차이는 회사 매칭이에요. 미국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401K 매칭을 해줘요. 제가 6% 넣으면 회사에서도 6% 넣어주는 거죠. 이건 정말 공짜 돈이에요. 하지만 한국국민연금은 개인이 4.5%, 회사가 4.5% 내는 건 맞지만 이게 개인 계좌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이 내 몫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번째는 상속 문제예요. 401K는 완전히 개인 재산이라서 제가 죽으면 아내나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국민연금은 개인이 죽으면 유족연금으로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서 정말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미국 생활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의료보험 문제도 있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65세가 되니까 메디케어라는 정부 의료보험이 나와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어요. 거기에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들면 의료비는 거의 걱정 없어요. 아이들도 잘 컸어요. 마이클은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지금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요. 사라는 USC에서 의예과를 졸업하고 지금 레지던트 과정 중이에요. 학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401K 때문에 여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은퇴 후에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누군가 돌봐드려야 했거든요. 다행히 미국 시민권자라서 소셜 시큐리티는 한국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401K도 온라인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생활해보니 401K 덕분에 정말 여유로워요. 매월 840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후가 걱정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이해가 돼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도 요즘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던데 이게 미국 401K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젊은 분들이 미국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401K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회사에서 매칭을 해준다면 반드시 최대한 넣으세요. 이건 정말 공짜 돈이에요.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매칭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꼭 넣으세요. 둘째,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세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20년, 30년 장기로 보면 꾸준히 성장해요.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적립하세요. 셋째, 가능하면 매년 한도를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더라도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면 기여 비율을 늘리세요. 저도 처음에는 6%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5%까지 올렸어요. 넷째,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세요. 저는 주식 80%, 채권 20%로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바꿔가는 게 좋아요. 다섯째, 절대 중간에 빼지 마세요. 401K는 59.5세 이전에 빼면 페널티가 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건드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401K는 넣을 때는 세금을 안 내지만 뺄 때 내야 해요. 로스 401K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넣을 때 세금을 내고 뺄 때는 면제예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국 이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401K 덕분에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본인만의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세요. 특히 젊은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복리의 힘을 활용하시길 바라요. 매월 50만 원씩 30년간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6억 원이 넘게 모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미국 401K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부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더 발달하길 바라고 개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조그만 식당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58살이 되어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LA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한인타운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미국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한국에서 하던 대로 그냥 사람이 필요하면 고용하고 서류가 좀 부족해도 눈 감아주고 그랬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민청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6시쯤이었을 거예요.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일찍 온 손님인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보니 검은 재킷을 입은 요원들이 서 있더라고요. IC라고 적힌 배지를 보여주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멕시코 출신 직원 2명이 있었거든요. 미겔과 카를로스라고 불렀는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특히 미겔은 5년 넘게 저희 식당에서 일했었는데 가족같이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서류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서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장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요원들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직원들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바로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미겔이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사무실로 와서 직원들 고용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ISO9 폼이라는 걸 제대로 작성했는지 세금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서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어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미국 법규도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던 거죠. 회계사한테 맡겨두긴 했는데 그분도 한국 사람이라 미국 이민법까지는 잘 모르셨나 봐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 주신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원들이 서류를 다 뒤져보더니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 직원들은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미겔과 카를로스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미겔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잡혀가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런데 그때는 제 걱정할 여유도 없었어요. 요원들이 가고 나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게 확실하면 사업주한테 엄청난 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명당 몇천 달러에서 몇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제한된다는 거예요. 식당 일은 힘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못 쓰면 사실상 장사를 접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몇만 달러가 나갔지만 20년 넘게 일군 식당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속 소식이 한인타운에 퍼지면서 다른 히스패닉 직원들도 일을 그만두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자기들도 걸릴까봐 무서워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주방 직원이 절반 이상 사라졌어요. 그나마 남은 직원들도 불안해하면서 제대로 일에 집중을 못하고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 사람 직원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한인타운에서 주방일 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있어도 임금을 엄청 많이 달라고 하고 그 정도 주면 수지가 안 맞아요. 결국 가족들이 다 나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아내도 주방에 들어가고 대학 다니던 아들도 학교 끝나면 와서 도와주고. 그런데 가족들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손님이 몰리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음식도 늦게 나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손님들 불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매출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직원 문제까지 겹치니까 정말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에서 벌금 고지서가 온 거예요. 불법 체류자 2명을 고용한 혐의로 12만 달러를 내라는 거였어요. 12만 달러면 하나로 1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식당 1년 순수익이 그 정도였는데 벌금으로 다 날아가는 거죠.
변호사가 이의 제기를 해보자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 세금 서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ISO 폼도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고 결국 벌금을 분할로라도 내기로 하고 합의를 봤는데 그것만으로도 식당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매달 벌금을 내고 변호사 비용도 계속 나가고 직원 부족으로 매출은 떨어지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임대료도 올랐어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30%나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인타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월 임대료가 $8,000에서 $10,000가 넘게 된 거죠. 거기에 벌금도 내야 하고 직원 임금도 올려줘야 하고 계산해 보니까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식당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20년 넘게 일군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팠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식당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장비들 처분하고 임대 계약 정리하고 남은 직원들 마지막 급여 주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1년 만에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은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더 이상 뒷받침해줄 경제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58살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용어 과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서류만 제대로 갖춰서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미국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서울 외곽에서 조그만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하던 것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래도 제 가게니까 뿌듯해요. 베트남 출신 직원 1명과 한국 아르바이트생 2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고용했어요. 고용어 과제로 온 친구라서 비자도 문제없고 세금이나 보험도 다 제대로 처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실수했던 걸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베트남 친구는 한국어도 꽤 잘하고 성실해요. 미국에서 일했던 미겔이나 카를로스처럼 착한 친구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거죠. 가끔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LA 한인타운 소식도 들려주고 제가 있던 자리에 다른 식당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해주고요. 그럴 때마다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 더 마음 편해요. 밤에 잠들 때 언제 이민청에서 들이닥칠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더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민 정책이 더 엄격해졌다는 얘기도 들어요. 한인타운 식당들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히스패닉 직원들이 무서워서 일을 안 나오고 그래서 문을 닫는 식당들도 있다고 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법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민법은 정말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큰일 나요.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인타운 식당들 보면 히스패닉 직원들 많이 쓰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서류 없이 고용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다른 사장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보다 더 조심스럽게 했을 거예요. 혹시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변호사나 회계사한테 제대로 상담 받으시길 바라요. 특히 직원 고용할 때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해요. ISO 폼이라는 걸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직원 신분을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고용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걸리면 그 몇 배의 손해를 보게 돼요. 저는 2명 고용한 것 때문에 $120,000 벌금을 냈지만 요즘에는 벌금이 더 올랐다고 들었어요. 한 명당 몇만 달러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제한돼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20년 넘게 살면서도 이민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하면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미겔이나 카를로스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류가 좀 부족해도 눈 감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의가 결국 모두에게 독이 됐어요. 저는 사업을 접어야 했고 그 친구들은 추방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물론 그 친구들도 불법 체류자 신분인 걸 알면서도 일을 했으니까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 시작한 식당은 규모는 작지만 만족스러워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거든요. 베트남 직원도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 음식 만드는 것도 빨리 배우고 가끔 그 친구가 고향 가족 얘기를 할 때를 보면 미국에서 일했던 미겔이나 카를로스 생각이 나요. 다들 가족을 위해서 타국에서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모든 게 떳떳하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온 거고 제대로 된 비자도 있고 세금이나 보험도 다 처리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단속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서류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고용어 과제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좀 복잡하고 그래도 미국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요즘에는 가끔 한국에 있는 다른 식당 사장들하고도 얘기를 나눠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나 사업 운영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장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어 과제를 통해서 직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만 고용하거나 물론 가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만큼 무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이 작은 나라다 보니까 단속도 더 철저하고 사장들도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받거든요. 최저임금도 보장되고 산재보험도 가입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나쁜 사장들이 막 부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임금을 안 주거나 위험한 일을 시켜도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친구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 와서 일하는 게 어떨지,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그런데 지금은 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늘고 한국 음식도 만들 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3년 계약으로 왔는데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오래 있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친구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 음식 만드는 것도 능숙해졌고 손님들하고도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거든요. 가끔 그 친구를 보면서 미국에서 일했던 미겔이나 카를로스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추방당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또 불법으로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적어도 그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지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도 절대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모든 걸 합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게 결국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저한테도 좋고 직원들한테도 좋고 나라에도 좋은 일이죠.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현지 법률을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라요. 특히 직원 고용과 관련된 법은 정말 중요해요. 당장은 비용이 더 들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처럼 20년 넘게 일군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게 결국은 더 경제적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물론 미국에서의 실패가 아쉽긴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합법적으로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도 새삼 느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사업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제 고향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언어 문제도 없고 문화도 익숙하고
58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의욕도 있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운영하는 식당도 조금씩 손님이 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한 번씩 와봤는데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베트남 직원이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한국 음식에 약간의 동남아시아 풍미가 더해져서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한국 음식 만드는 게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정말 능숙해졌어요. 김치찌개도 잘 끓이고 불고기도 양념을 제대로 해서 굽고 가끔 고향 음식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손님들이 좋아해요. 쌀국수나 스프링롤 같은 거 말이에요. 메뉴에 정식으로 올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함께 파는 퓨전 식당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손님들 반응을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모든 게 합법적이니까 마음 편하게 도전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뭔가 걸릴까 봐 조마조마했거든요. 특히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나 메뉴를 바꿀 때나 사업자 등록 관련 일을 할 때나 항상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했었어요. 불법 체류자 고용한 게 들통날까봐, 다른 법규도 어긴 게 있을까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거든요. 세무서에서 조사 나와도 걱정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나와도 떳떳하고. 이런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거예요. 미국에서 3년 동안 밤잠 못 이루며 걱정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이 천국 같아요. 그리고 한국 손님들도 생각보다 외국인 직원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베트남 친구가 한국말로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니까 금세 친해지시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친구를 많이 예뻐해 주세요. 한국말 배우는 게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시고 고향이 그립지 않냐고 걱정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이 참 깊다는 걸 새삼 느껴요. 미국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느끼기가 어려웠거든요. 물론 미국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정이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까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단골 손님들과 안부도 묻고 그런 일상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미국이 그립지 않냐고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가끔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LA의 따뜻한 날씨나 한인타운의 활기찬 분위기 같은 건 그리워지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더 좋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완전히 그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두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았고 사업 기회도 많았고 자유로운 분위기도 좋았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큰 타격을 받고 나니까 결국 내 나라가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착실하게 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이에요. 규모는 작더라도 탄탄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베트남 친구 계약이 끝나면 연장할 수도 있고 다른 외국인 직원을 더 뽑을 수도 있고 물론 모든 걸 합법적으로 처리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아들도 한국으로 불러올 생각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국에 와서 함께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들도 처음에는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국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IT 분야는 한국이 미국 못지않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한국 취업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주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봐서 정보를 전해주곤 해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 아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0년 넘게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제는 가까이서 지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식당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아들이 와서 도와주면 사업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도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주문 받는 것도 어렵고 SNS 마케팅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거에 능숙하니까 함께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물론 아들 뜻을 존중해야죠.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가끔 통화할 때 들어보면 미국 생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취업 경쟁도 치열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특히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국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차별받을 일이 없잖아요. 물론 한국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하고 일하는 환경이 빡빡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 나라니까 마음이 다르죠. 어쨌든 지금은 제 사업에 집중하려고 해요. 작은 식당이지만 알차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베트남 친구한테도 한국 생활이 좋은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그 친구가 계약 끝나고 베트남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면 좋은 추천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합법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이에요. 미국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법적인 방법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당장은 비용이 더 들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밤에 잠들 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미국에서 마지막 몇 년은 정말 괴로웠거든요. 언제 단속이 올지, 언제 벌금 고지서가 올지, 언제 사업을 접어야 할지. 항상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의 평화가 바로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해외에서 사업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현지 법률을 철저히 공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절대로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마세요.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에요. 저처럼 20년 넘게 쌓아온 걸 하루아침에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혹시 실수를 했다면 빨리 바로 잡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두를 위하는 길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2살이고 토론토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후회하고 있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 싶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토론토에 온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42살이었고 한국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아내와 중학생이던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며 캐나다 땅을 밟았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이곳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며 마음을 다잡고 처음에는 한국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일이었지만 새로운 나라에서 하는 첫 일이라 그런지 보람을 느꼈어요. 몇 년 후에는 작은 한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배달 일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무직이었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들이 조금씩 캐나다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도 영어를 잘하게 되었고 아내도 한국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2014년 어느 봄날 갤러리아 마트에서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김영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형이었어요. 김영은 저보다 5살 위였고 한국에서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보다 몇 년 먼저 토론토에 와서 정착한 상태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김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새도 깔끔했고 차도 꽤 좋은 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김영은 자신이 토론토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꽤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영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반가움도 있었고 캐나다 생활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김영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일이라고 했어요. 가끔 한인 노인회나 교회에서 보는 일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김영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봤습니다. 2015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김영이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물어보니 한인들의 각종 서류 번역, 정부기관 업무 대행, 세무신고 도움, 그리고 한국 물품 수입 판매 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영어가 서툰 교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들이었거든요. 김영은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더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1만 달러 정도만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동안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영이 계속 설득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믿고 맡겨달라고,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2016년 봄에 1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것도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비상자금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김영이 워낙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설명해서 결국 동의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김영이 약속한 대로 매월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월 100달러 정도씩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도 사업이 더 잘 되고 있다면서 추가 투자를 권했어요. 2016년 말에 5,000달러를 더 투자했습니다. 이때부터 매월 받는 돈이 150달러로 늘었어요. 그 돈으로 아들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김영의 사업을 믿기 시작했어요. 주변 한인들에게도 김영이 하는 일이 괜찮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2017년에 들어서면서 김영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사무실도 얻었다고 했고 직원도 더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 캐나다인들에게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영은 저에게 2만 달러 투자를 제안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큰 돈이었지만 수익률도 더 높다고 했습니다. 월 300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만 달러는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김영이 약속을 잘 지켜왔고 실제로 매월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생겼어요. 결국 2017년 여름에 2만 달러를 더 투자했습니다. 이때 투자한 돈은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었어요. 아들이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학비가 많이 들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김영은 아들 학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투자로 얻는 수익으로 학비를 충분히 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그랬어요. 매월 300달러씩 들어오니까 아들 학비 부담도 줄어들고 생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김영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8년 초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며칠 늦는 정도였지만 점점 늦어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김영에게 물어보면 일시적인 자금 사정 문제라고 했어요. 큰 계약이 성사되면 밀린 돈도 다 주고 앞으로는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업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영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2018년 중반부터는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달이 생겼습니다. 김영은 계속 변명만 했어요. 사업상 어려움이 있지만 곧 해결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때쯤 김영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만 달러만 더 투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밀린 돈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받지 못한 돈이 많은데 더 투자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영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모두 잃고 싶지 않다면 더 투자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업을 접으면 지금까지의 투자금은 모두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2018년 가을에 1만 달러를 더 투자했어요. 이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도 많이 걱정했지만 이미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돈을 투자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영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2019년 봄쯤 되니까 김영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한인 커뮤니티의 다른 분들도 김영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영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았던 거예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김영이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웠어요. 2019년 여름 김영이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김영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김영은 사업이 정말 어렵다고 실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진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사업이라고 식당 사업을 시작할 건데 이미 좋은 자리도 구해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이미 46,000달러나 투자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또 다른 투자를 하라니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은 계속 매달렸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되찾으려면 이 기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식당 사업은 확실하다고 한 달만 지나면 손님들이 줄을 설 거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의 말을 또 믿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 돈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은퇴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 3만 달러를 김영의 식당 사업에 투자한 겁니다. 이 돈은 정말 소중한 돈이었어요. 20년 동안 캐나다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김영은 이번에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좋은 자리에 식당을 열 준비를 다 해놨다고 했어요. 한식당인데 현지인들도 좋아할 만한 메뉴로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3만 달러를 투자하면 식당의 지분을 갖게 되고 매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김영이 말한 식당은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투자받은 돈으로 임대료를 내고 인테리어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영은 점점 연락이 어려워졌고 2020년 초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총 76,000달러를 잃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20년 동안 캐나다에서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김영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같이 피해를 본 다른 분들과 함께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투자라는 것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욕심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가장 후회되는 것은 마지막 3만 달러 투자입니다. 그 돈은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었어요. 은퇴 후 생활비로 아껴둔 돈이었는데 그것마저 날려버린 거죠. 지금 저는 62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을 해야 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쯤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내도 많이 속상해해요. 처음에는 투자를 반대했는데 제가 계속 설득해서 동의했거든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어떨지 너무 잘 알아요. 아들은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은 토론토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황을 알고는 많이 미안해해요.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김영에게 속았다는 이야기가 다 알려져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동정의 시선일 수도 있고 바보 같다는 시선일 수도 있어요. 특히 같이 피해를 본 다른 분들을 만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지금도 가끔 김영이 연락을 해올까 기대하기도 해요. 혹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언젠가는 돈을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김영은 아마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 투자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돈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제 또래의 교민분들에게는 더욱 강조해요. 우리가 이 나이에 돈을 잃으면 다시 벌기가 어렵다고 은퇴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작은 한인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고 있어요. 62살의 나이에 하기에는 힘든 일이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이 나이에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 꿈은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도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상황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한 거죠. 60이 다 되어서 새로운 일을 배우느라 많이 힘들어해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것도 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말이에요. 가끔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해요.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김영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다행히 건강은 아직 괜찮아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몇 년 더 일을 하면서 다시 조금씩 모아볼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은퇴 준비를 해야죠. 아들이 가끔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젊은 아이가 부모 뒷바라지를 할 순 없잖아요. 아들도 자기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모 때문에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순진한 교민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충분히 알아보고 검증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생활비나 은퇴 자금까지 투자해서는 안 돼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큰 손실을 입었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요.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등 말이에요. 그 중에는 정말 좋은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사기를 당할 위험도 항상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나이대의 교민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영어가 서툴다 보니까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쉽게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김영이 같은 고향 사람이고 먼저 정착한 선배라는 생각에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다른 투자자들은 정말 수익을 얻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김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이나 관련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요즘 아내와 이야기할 때 가장 후회되는 건 소통 부족이에요. 투자 결정을 할 때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은퇴 자금 3만 달러를 투자할 때는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했어요. 아내가 반대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너무 확신에 차서 밀어붙였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설득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아내가 옳았어요. 여자들이 이런 일에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성급하고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아내와 충분히 상의할 거예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래야겠죠. 혼자 판단하면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직 젊지만 언젠가는 투자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저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조심하라고 말해줍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한 후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빌린 돈이나 생활비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말을 잘 들어요. 부모의 실수를 보고 배운 게 있나 봐요. 투자를 하더라도 아주 소액으로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요즘 제가 일하는 한인 마트에서도 가끔 투자 이야기가 나와요. 손님들끼리 이런저런 투자 정보를 주고받는 걸 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혹시 그분들도 저처럼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거든요. 가끔은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제가 나서서 말하기도 좀 어색해요. 하지만 정말 친해진 분들에게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줘요.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다들 놀라시면서 조심하겠다고 말씀해주세요. 한인 커뮤니티는 좁아서 소문이 빨리 퍼져요. 김영 이야기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도 몇 분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과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경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김영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예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봤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돈을 되찾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일하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한인 마트에서 일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법도 조금씩 알게 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20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도 한인 사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도 일상 대화 수준에서 크게 늘지 않았고 캐나다 사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캐나다의 투자 제도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죠. 토론토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어요. 금융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진행되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배운 건데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받아보고 위험도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김영의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정식 투자가 아니었던 거죠. 캐나다에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정식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라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대요.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을 진작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무지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이제라도 배우는 게 어디예요. 나머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야죠. 요즘은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있어요. 일단 3년 후까지 일을 해서 $50,000 정도 모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 돈으로 정식 은퇴 계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캐나다에는 RRSP라는 은퇴 저축 제도가 있는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해요. 수익률은 높지 않겠지만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목표는 영어를 좀 더 늘리는 거예요. 지금 수준으로는 캐나다 사회의 정보를 제대로 얻기 어려워요. 영어를 잘하면 더 많은 기회도 있을 거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목표는 건강 관리예요.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까 체력이 많이 부족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겠어요.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우울해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면서도 고마워요. 제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함께 노력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힘이 나요. 가끔 아내와 이야기할 때 만약 김영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봐요. 아마 지금쯤 은퇴 준비를 마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손주가 생기면 돌봐주면서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한국도 가끔 여행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다행히 아들이 잘 성장해서 보람을 느껴요.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영어도 완전히 네이티브 수준이고 캐나다 사회에 잘 적응했어요. 아들을 보면서 저희가 캐나다에 온 것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제가 큰 실수를 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도 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도 소개해줬는데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젠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62살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들의 결혼도 도와줘야 하고 손주가 생기면 돌봐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죠. 김영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늦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더 현명해지고 있어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라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혹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충분히 검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특히 은퇴 자금만큼은 절대로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지 마세요. 그 돈은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한번 잃으면 다시 벌기 어려운 돈입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된 정달순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메디케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특히 처방약 비용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지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매달 복용하는 약이 8가지나 되는데 거의 다 공짜로 받고 있거든요. 어제도 약국에 갔다 왔는데 고혈압약 리시노프릴, 당뇨약 메트포르민, 콜레스테롤약 아토르바스타틴 이 3가지 주요 약물이 모두 0달러였어요. 심장약인 메토프롤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모든 약이 다 공짜는 아니에요. 골다공증 예방약인 알렌드로네이트는 월 5달러를 내고 비타민 D 보충제는 월 3달러 정도 나오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달에 약값이 10달러를 넘지 않아요. 이전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쓸 때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꾸게 된 건 사실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2020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때까지 저희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메디갭 보험을 추가해서 썼어요. 메디갭 보험료만 해도 월 200달러가 넘었고 처방약 보험인 파트D도 따로 월 80달러씩 내고 있었죠. 남편이 아프기 전에는 그런 대로 감당할 만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33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고 남편도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으니까요.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일해서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저는 교직원 연금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항암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이 처방받은 항암제 중에 얼비툭스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 주사할 때마다 3,000달러가 넘었어요. 2주에 한 번씩 맞아야 했고요. 파트D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어요. 처음에는 디덕터블 400달러를 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약값의 25%를 계속 부담해야 했죠. 한 달에 약값만 500달러에서 700달러씩 나갔어요. 거기다 방사선 치료, 정기 검사, 입원비까지 더하니까 정말 부담이 컸죠. 다행히 메디갭 보험이 있어서 병원비는 그런대로 감당했지만 약값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의사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내과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약값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한번 알아봐. 요즘은 암 치료약들도 많이 커버해 준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디 병원이든 갈 수 있고 보험사에서 치료를 거부할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자꾸 권하니까 2020년 말에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어요. 72세지만 컴퓨터는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배웠어요. 메디케어.gov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을 다 찾아봤죠. 오렌지 카운티에는 정말 많은 플랜이 있더라고요. 스캔 헬스 플랜, 휴마나, 에트나, 블루크로스, 카이저 퍼머넌테까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방약 목록도 다 확인해야 하고 병원 네트워크도 알아봐야 하고 본인 부담금도 계산해 봐야 하고요. 남편이 그때 복용하던 약들을 다 적어놓고 각 플랜에서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계산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종양내과 의사가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였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플랜에서 커버가 됐지만 그래도 꼼꼼히 확인했죠. 여러 플랜을 비교해 본 결과 스캔 헬스 플랜의 HMO 플랜이 가장 좋아 보였어요. 월 보험료가 0달러였고 대부분의 약물이 0달러에서 5달러 사이에 코페이만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의 항암제도 훨씬 저렴했어요. 얼비툭스가 스캔 플랜에서는 월 200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전에 500달러에서 700달러 내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스캔 플랜으로 바꿨어요. 오픈 인롤먼트 기간인 10월에 신청했죠. 처음에는 좀 걱정했어요. HMO라서 주치의를 지정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전문의를 보려면 주치의 추천서가 필요했고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참 좋으셨고 필요하면 추천서도 금방 써주셨어요. 무엇보다 약값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첫 달 약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죠. 여보, 이거 정말 신세계네.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남편은 안타깝게도 2022년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2년 정도 투병하면서 정말 많이 아팠지만 마지막까지 집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것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덕분이었어요. 스캔 플랜에서 홈케어 서비스도 제공했거든요. 간호사가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와서 남편을 돌봐줬어요. 호스피스 케어도 완전히 커버됐고요. 진통제며 산소 공급기며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를 무료로 빌려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계속 스캔 플랜을 쓰고 있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 쓰는 거지만 여전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복용하는 약들을 말씀드리면 고혈압 때문에 리시노프릴과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당뇨 때문에 메트포르민,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토르바스타틴, 심장 때문에 메토프롤롤, 골다공증 예방으로 알렌드로네이트, 비타민 D3, 오메가3 PCO일까지. 이렇게 8가지를 매일 복용하는데 한 달 약값이 정말 얼마 안 나와요. 리시노프릴은 0달러,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도 0달러, 메트포르민도 0달러, 아토르바스타틴도 0달러, 메토프롤롤도 0달러입니다. 알렌드로네이트만 월 5달러, 비타민 D3가 월 3달러, 오메가3가 월 7달러 정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한 달에 15달러 정도만 내면 돼요. 이전에 파트D 보험으로 월 150달러에서 200달러씩 내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차이죠. 약값만 절약되는 게 아니에요. 스캔 플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제공하거든요. 1년에 2번 안과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안경도 2년에 한 번씩 200달러까지 지원해줘요. 저는 노안이 심해서 돋보기 안경이 꼭 필요한데 이것도 무료로 받았어요.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도 1년에 2번 무료예요. 간단한 충치 치료는 $50만 내면 되고요. 이전에는 치과 검진만 해도 200달러씩 나왔는데 정말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도 있어요. 원패스라는 건데 집 근처 여러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요가 클래스도 들을 수 있고 수영장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요가를 하러 가요.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운동하러 나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침술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플 때 한 번 받아봤는데 20회까지 무료로 해줘요. 한의원에서 받으면 한 번에 $100씩 하는데 이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교통비 지원도 있어요. 병원에 갈 때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면 한 달에 $50까지 환급해줘요. 저는 운전을 하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용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지원해줘요. 한 달에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타이레놀이나 비타민, 연고 같은 것들 살 때 정말 도움이 돼요. 보청기 혜택도 있어요. 저는 아직 필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게 안심이 돼요. 물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도 단점이 있어요. 네트워크 제한이 가장 큰 단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뉴욕에 가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였다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드밴티지 플랜은 주로 지역 내에서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혜택이 바뀔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플랜을 수정하면 처방약 목록이 바뀌거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매년 10월 오픈 인롤먼트 기간에는 꼭 플랜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해요. 올해도 스캔해서 새로운 플랜 정보를 보내왔는데 다행히 제가 쓰는 약들은 계속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의사를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HMO 플랜이라서 네트워크 안에 의사들만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정말 유명한 암센터 같은 데서 치료받고 싶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커요. 특히 약값 절약이 정말 크거든요.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아직도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메디갭 보험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한 달에 약값만 $200에서 $300씩 내고 계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당뇨약과 혈압약만 해도 월 $250씩 나온다고 하세요. 제가 스캔 플랜 얘기를 해드렸더니 올해 10월에 바꿔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에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미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익숙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메디갭 보험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매달 복용하는 약이 많고 의료비 절약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같이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더욱 그래요. 슈퍼마켓 가서 장 보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는데 약값까지 부담되면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꾸면서 느낀 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였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메디케어.gov 사이트에서 플랜 파인더를 이용하면 자신이 복용하는 약들을 입력해서 각 플랜별로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그리고 매년 9월쯤 되면 각 보험사에서 정보 세션을 열어요. 도서관이나 시니어 센터에서 설명회를 하거든요. 저도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SHIP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스테이트 헬스 인슈런스 ASSISTANC 프로그램 nem의 줄임말인데 무료로 메디케어 상담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저도 처음에 플랜을 고를 때 SHIP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분이 제 상황을 듣고 여러 플랜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현재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의 이름을 정확히 적어두세요. 제네릭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이름도 함께요. 그리고 각 플랜의 처방약 목록에서 확인해 보세요. 둘째, 현재 다니고 계신 의사들이 어느 플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전문의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주치의는 바꿀 수 있지만 전문의는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본인 부담 상한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최대 얼마까지 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어드밴티지 플랜은 연간 $6,000에서 $8,000 정도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넷째, 추가 혜택들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치과, 안과, 피트니스, 교통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매년 10월에 플랜을 재검토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ANNUAL 노터스 오브 챙그레미를 꼭 읽어보시고 혜택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플랜을 비교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보험사들도 시니어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을 많이 제공해요.
스캔에서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이 있어요. 복잡한 건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가끔 외롭긴 하지만 건강 관리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캔 플랜 덕분에 약과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정기 검진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요가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딸은 간호사인데 시애틀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꾼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여보,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에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처방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 의료비 절약이 중요한 분, 추가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상황을 재검토해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플랜을 선택하는 거고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 있다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오픈 인롤먼트 기간이니까 그때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SHIP 상담도 받아보시고 보험사 정보 세션도 참석해보세요.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시고 충분히 비교해본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라요. 저는 72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꿨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바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매달 약국에 갈 때마다 0달러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맙고 신기해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면서 스캔 플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요가도 계속하고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 필요한 약도 부담 없이 복용하면서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메디케어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플랜을 비교하는 게 어려웠지만 천천히 배우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스캔 앱도 깔아서 써요. 의사 예약도 앱으로 하고 약국에서 약 준비됐다는 알림도 받고요. 처음에는 딸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게 당연하겠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정말 신세계예요.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체크인도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도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헤모글로빈 A1C가 6.8에서 6.2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것도 스캔 플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약과 걱정 없이 꾸준히 복용할 수 있으니까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졌거든요. 이전에는 약값이 부담돼서 가끔 하루 걸러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스캔에서 제공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좋아요. 당뇨 관리 클래스에 참석했는데 영양사가 와서 식단 관리법을 알려줬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혈당을 올리지 않는 간식은 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웠죠. 한국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짜는 법도 알려줬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생선구이, 된장국 같은 전통적인 한식이 당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는 나트륨 때문에 조금씩 먹으라고 했지만요. 운동 클래스도 있어요.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인데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가르쳐줘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요. 저는 요가를 더 좋아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집에서 이런 운동을 해요. 유튜브에서도 시니어 운동 영상을 찾아서 따라하고요. 건강관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니까 정말 몸이 좋아진 걸 느껴요. 혈압도 안정됐고 체중도 5파운드 정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약값이나 의료비 때문에 항상 걱정이 있었거든요.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약값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이요. 지금은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 한도를 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도 검사비가 전혀 안 나왔어요. 예방검진이라서 완전히 무료였거든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였어도 무료였겠지만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는 교통비까지 지원해줘서 더 좋았어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케어 코디네이션이에요. 여러 과 의사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줘요. 예를 들어서 심장내과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하면 주치의한테도 알려주고 약물 상호작용은 없는지 확인해줘요. 내분비 내과에서 당뇨약을 조절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는 각 과마다 따로 가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는데 지금은 전자의료기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편해요. 물론 가끔 불편한 점도 있어요. 응급실에 가고 싶을 때 네트워크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나 전문의 예약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 같은 거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 나이에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스캔 플랜이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지원해줘요. 정기검진 스케줄도 미리 짜주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알려주고 건강교육 자료도 계속 보내줘요. 한국어 자료도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당뇨 관리 가이드나 고혈압 예방법 같은 건 한국어로 된 팸플릿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스캔에서 주기적으로 건강 설문조사를 해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약은 잘 복용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해요. 작년에 가을에 좀 우울하다고 답했더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꾼 건 제 인생의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예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건강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처방약 비용 절약은 정말 크죠. 이전에 월 200달러씩 내던 약값이 15달러로 줄어들었으니까 1년에 2000달러 이상 절약하는 셈이에요. 그 돈으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 용돈도 더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됐죠. 작년 가을에는 아들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일주일 동안 놀러 갔었어요. 손주들과 디즈니랜드도 가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약가 걱정 때문에 그런 여행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물론 큰 부자는 아니에요. 교직원 연금과 소셜 시큐리티로 생활하는 평범한 시니어죠. 하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덕분에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주 추천해요. 특히 약을 많이 복용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알아보라고 해요. 물론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번은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시니어 모임을 할 때도 가끔 메디케어 얘기가 나오면 제 경험을 나눠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주면 놀라워해요. 달순이가 약값을 월 15달러만 낸다고? 나는 지금 300달러씩 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보의 중요성을 느껴요. 같은 나이 비슷한 상황인데도 정보를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혹시 저처럼 약값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나 메디케어 선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남편을 간병하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든 오리지널 메디케어든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해서 꾸준히 건강 관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기하지는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스캔 플랜의 모든 혜택을 잘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신 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요. 저처럼 72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나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변화할 용기를 가지세요. 감사합니다.